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징계를 재심 기간까지로 일단 미루기로 했지만 당 내홍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병기 의원 제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민주당의 상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아침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 일단 의결하지 않고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는데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안 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윤리위에서 문자로 알림을 줬다 하더라고요. 윤리위 열리기 3일 전에 보냈는데 본인은 이제 워낙 많은 문자가 와서 밀려서 못 받고 하루 전날 보게 됐다. 어쨌든 내 입장에서는 하루 전날 출석하고 소명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정당하냐, 너무 기회를 안 준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무감사위나 윤리위에서는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를 강행 처리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아마도 법리적 이제 법적 대응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처분 신청을 아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되면 주요 포인트가 뭐냐면 절차를 따진 거거든요. 절차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절차에 대한 하자 부분을 아예 1%의 가능성을 남기지 않고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소명한 기회를 주는 게 아니겠는가. 막 이렇게 소명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안 나왔다 그러면 완벽하게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게 되겠죠. 오히려 이런 부분도 한동훈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그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일단 재심 기간 전까지 최고에 결정하지 않고 그 소명 기회를 준다고 하면 사실상 절차적인 정당성을 한동훈 대표가 좀 부여하는 셈이 될 텐데 한동훈 전 대표가 소명에 임할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뭐 소명에 의미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답을 정해놓고 하는 징계다라고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문자를 보내놓고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니 그 뒤에 뭐 바로 징계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 그러니까 제명 결정이라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결정을 전직 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내리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징계를 하기 위한 그 절차 과정 동안에 한 전 대표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간접적으로 드러난 국면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전 대표 입장에서 사실 징계를 내리는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본인에게는 편파적이고 이미 답을 정해둔 어떤 결론이 있는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겠다, 와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설령 임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내려진 제명의 의결을 막을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그냥 지금 징계하냐, 뭐 일주일 뒤에 징계하냐 이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시간만 조금 늦추는 효과를 벌 뿐이고 결과적으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우리는 절차적으로 정당했고 방어권 보장을 충분히 했다. 뭐 여러 면에서 본인이 지금 아무리 문제 제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반박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말씀 중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새해 첫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부터 5차례 연속 동결이 됐는데요.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다시 치솟고 있는 상황을 좀 감안한 것 같고 그 외에도 부동산 대책 이후의 집값 오름세나 가계대출 증가 속도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그 관망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취재기자 연결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도 함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됐다면서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했는데요. 문자 한 통만 왔을 뿐이다. 그러면서 절차적인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한 전 대표의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죠. 그저께죠. 오후 늦게 저녁 무렵에 모르는 번호로 윤리위 회부했다라는 통지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하루 전에 이렇게 얘기해놓고 다음 날 나오라고 하고 다음 날 바로 제명 결정을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요. 전직 당대표를 이러는 것은 사실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이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막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네, 한 전 대표 이거 장동혁 대표가 본인을 찍어내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방금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말한 것 중에서 우리 솔직해집시다 얘기한 부분 있지 예. 않습니까? 거기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에게 좀 솔직해집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사안이 1년 넘게 끌어왔지 않습니까? 그 많은 기간 동안 왜 한동훈 전 대표는 소명을 하지 않았었죠?
사과도 하고 소명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무감사위가 증거를 가지면서 발표를 하니까 그제서야 나중에 가족이 한 걸 뒤늦게 알았다면서 사실은 가족이 한 걸 시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당무감사위가 사실은 더 일찍 결론을 낼 수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당대표하던 시절에 당무감사가 진행됐는데 그때 당무감사를 중단을 지시한 사람 당사자가 바로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본인이 이렇게 당무감사를 중단시켜가지고 결론이 늦게 나오게 만든 당사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때 경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했었는데 당시 한동훈 전 대표가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경찰에다가 수사 중단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당무감사위에서 결론이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을 지시했고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중단을 요청했었던 사람이 바로 한동훈 전 대표예요. 왜 그때 조사를 중단시켰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먼저 말씀하신 게 맞죠. 예. 본인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본인은 이것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그동안 계속 수사를 중단해왔고 또는 조사를 중단해왔던 거 아니겠느냐. 그 부분부터 솔직히 먼저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한 전 대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윤리위에 회부했다는 통지 문자가 왔는데 이게 하루 전에 얘기해놓고 다음 날 나오라고 하고 이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잖아요.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아니죠. 이건 보통 하루 전이 아니고 아마 저는 이틀 전에 알고 있거든요. 3일 전인가? 이틀? 12일에 보냈는데 네. 그 13일에 아침 일찍 보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한 3일 전에 이제 그렇죠. 공지는 받았지만 그렇죠. 애초에 한 5일 전에쯤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한동훈 전 대표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윤리위에서 내용인 거고 당무감사위원회에서도 이제 소명할 기회를 줬었는데 그때도 소명 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 소명할 그런 자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예. 당무감사에서도 응하지 않았는데 윤리위에서 응할 가능성 갑자기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예. 본인은 이제 절차적으로 며칠 사이니까 그 흠집을 잡아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짧게 주면 어떡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당무감사위에서는 아마 5일 전 또는 일주일 전에 출석을 요구했을 건데 그때는 안 나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윤리위가 구성된 지 얼마 안 돼서 그것도 두 번의 회의 끝에 그것도 하필이면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된 지 4시간 만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찍어내기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뭐 한 전 대표가 뭐 초기에 대응을 좀 잘했다면 이렇게까지 커질 일이 아니었다라는 뭐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다만 지금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징계 절차의 수순이나 목적을 봤을 때 이건 결국 좀 보복성 징계가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윤리위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봤을 때 한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하겠다, 제명이라는 굉장한 중징계를 내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그럼 한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에 부적절한 게시글을 썼다가 징계의 사유인 건지, 예. 한 전 대표의 가족들이 썼기 때문에 한 전 대표가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인지, 한 전 대표가 가족들의 명의를 도용해서 글을 쓴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이 윤리위가 답변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징계가 말씀하신 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이 나온 날에 하필 그날에 이 심야 징계를 기습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사형 구형 혹은 그 이전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 이전에 윤 전 대통령이 저지른 불법 비상계엄의 책임이 한 전 대표에게 있다라는 그 국민의힘의 내부의 주장에 굉장히 힘을 실어준 그런 수순으로 저는 징계가 이루어졌다라고 봅니다. 예.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입장 중에 윤리위가 정확하게 징계를 하겠다는 사유가 무엇인지조차 알 수가 없고 심지어는 몇 번, 2번가를 수정을 했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이다. 그럼 한 전 대표가 글을 썼다 안 썼다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정을 하면서 가족들이 썼다라는 이유로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논리적 근거가 부실한 상태에서 제명이라고 하는 당원권 정지 몇 개월도 아니고 사실상 제명을 하게 되면 5년 동안 당에 못 돌아오거든요. 예. 그렇게 완전히 당에서 축출해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결국 감정이 섞인 어느 정도의 보복성 징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게 네. 윤리위에서 나왔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에서는 그걸 안 읽어보셨거나 아니면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윤리위에서는 명확하게 징계 사유가 여론 조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론 조작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으시고 계속 뭐 한동훈 전 대표와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건 지엽적인 부분이고요. 핵심 본질은 여론 조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이제 전 대표가 직접 썼는지 또는 한동훈 전 대표 아이들 이용한 제3자 썼는지 그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지만 어쨌든 73년생 한동훈이라는 그 아이디가 들어갔고 그 일가족이 전부 다 한 곳에서 한 공간입니다. 그게 집인지 오피스텔인지 알 수 없지만 한 공간에서 천여 건이 넘는 이제 같은 글이 올라온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띄어쓰기라든가 맞춤법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일치한다. 유사한 패턴이 글이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올라와서 게시글을 도배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 이게 무슨 말이냐? 공론장은 자유롭게 자생적으로 의견이 올라와서 거기서 여론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고의로 여론을 왜곡시켜서 당원들 뜻이 이렇다고 한 방향으로 몰아갔다는 겁니다. 예. 그게 또 인용이 돼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돼서 그게 사실이냐 또 보도가 됐거든요. 이거 전문용어로 블라인드 스팟 바이어스라 그래가지고 맹목적으로 편견을 따라가게 만드는 건데 그런 현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핵심은 여론 조작 있었다는 그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의문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썼다는 사실은 뭐 밝혀낸 것 같아요. 뭐 그걸 누가 썼느냐 이 부분은 좀 더 밝혀져야 될 부분 같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의문이 드는 겁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당원 게시판에 뭐 글이 여러 번 뭐 같은 간격으로 혹은 뭐 비슷한 어떤 문체와 뭐 좀 인위적으로 보이는 그런 글들이 올라왔다라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럼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글을 썼다라는 이유로 한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하는 것이 맞느냐 이 의문은 여전히 남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핵심은 한 전 대표가 이런 가족들이 쓴 글에 어느 정도 가담을 했느냐, 본인이 썼느냐, 본인이 명의를 도용해서 썼느냐, 혹은 본인이 직접 썼느냐, 아니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윤리가 제가 그 낸 입장문을 다 읽어봤지만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얘기는 없는 것 같거든요. 심지어 한 전 대표가 썼냐 아니냐를 두고도 뭐 쓴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했다가 뭐 그 부분은 단정적으로 좀 얘기를 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사실은 수정을 좀 한 것이고 그 뒤에는 마지막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 의문은 이 당원 게시판에 뭐 부적절한 글이 올라왔다라는 것만으로 징계를 뭐 할 수 있다 쳐도 제명까지 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 전 대표의 가족들이 글을 썼다라는 이유로 한 전 대표가 제명이라는 처분을 받아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윤리가 좀 논리적으로 소명을 못하고 있다. 이거는 저는 주지의 사실이라고 봅니다. 예. 아니, 잠깐만 제가 계속 범위를 좁혀서 얘기하는데요. 이건 여론 조작의 문제인 거지. 예.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글을 썼다.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글을 쓴 것도 문제가 아니고 그 글이 비판 글인 것도 문제가 아니죠. 예. 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건데. 박 전 최고는 그러한 네. 현상에 대해서 그렇죠. 왜 징계 수위가 그 정도까지 가야 되느냐 이 부분을 이제 지적하신 그렇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주체가 얘기하시냐면은 누구냐가 중요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예. 단순히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글을 썼다고 한동훈 전 대표가 징계를 받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소명을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떻게 소명이 되느냐가 이제 문제점이 되는 것 같고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소명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단순히 한동훈 전 대표가 글을 썼다는 게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과 연결되는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한동훈 대표 가족이 여론 조작을 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책임이 있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이어졌다라고 여론 거기까지도 조작이라는 이제 한번 봐야죠. 여론 윤리위나 조작이라는 핵심적인 네. 사유를 자꾸 빠뜨려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당내 겁니다. 목소리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지지난해 했던 이야기와는 조금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과거의 발언들이 좀 주목받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 장동혁 대표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혼재돼서 계속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 당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싸움이 이제 시작된 것이고 예. 그런 측면에서 뭐 한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아니면 한 대표의 리더십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예. 지금 이런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라는 게 2024년 그때 이후에 뭐 계속 진행이 됐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장이 바뀌다 보니까 이 입장이 왜 바꿨느냐 이런 부분을 두고 이제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상식적으로요. 증거가 다르면 판단이 달라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 당시가 언제냐. 저 때 인터뷰했을 때가 2024년 11월입니다. 예. 근데 당원 게시판 논란이 났을 때가 2024년 11월에 최초로 났을 때예요. 얼마 안 돼서 아마 저 이제 인터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때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죠. 지금 당무감사위원회가 윤리는요. 서버, 업체에 대해서 증거를 다 받아서 포렌식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인정했지 않습니까? 가족이 썼다고 인정을 한 상황입니다. 완전히 증거가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증거에는 다른 판단을 한다는 건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번 그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두고 당내에서도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윤리위 결정에 친한계에서는 강력하게 반발이 나왔습니다. 그 지난 대선에서 있었던 새벽 대선 후보 교체 사건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도부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측의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죠. 전 당대표에 대한 징계를 새벽에 그렇게 하는 게
여태까지 아마 해방 이후에 단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한덕수 전 총리를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새벽 3시에 후보 교체 시도. 후보 교체를 했던 그런 그것도 정당 역사상 없었던 일을 벌인 적이 있잖아요. 예. 아니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지?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저 같은 사람들, 한동훈 대표 같은 사람들을 축출하는 수단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한동훈 대표 내지는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죠. 예. 네, 말하자면 무균실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 무균실. 그러니까 윤핵인 내지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분들이 그들만 사는 무균실을 만들고 싶은데 무균실에서 나온 사람들은 바로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데는 한동훈 전 대표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당원 게시판 사태는 사실 최초 문제가 되었을 때 그때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 당대표 시절이었는데 네. 확인해 보니 내 가족이 글을 쓴 것이 맞다. 관리하지 못해 미안하다. 라고 했다면 그것은 해프닝으로 끝났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막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조사를 중단시키고 문제를 제기하는 그 당내 저를 포함한 최고위원들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번 그 윤리위원회 결정이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 시대가 당에서 그 정리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지금 그 당내 목소리를 들어보면 친한계뿐만이 아니라 소장파라든지 그리고 상대적인 중립 의원들 또 원로까지 나서서 이번 결정에 대해서 이거 반헌법적 조치다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방선거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게 결국 장동혁 대표에게도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당 내는 이제 민주적입니다. 우리 당은 이제 민주당과 달리 민주당에서 민주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국민의힘에서 힘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 내에서는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보장이 됩니다. 과거 민주당의 일극 체제에서는 이재명 당 대표와 뜻이 다른 표현을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던 시절이 있었죠. 용납도 안 됐죠. 하지만 우리 당 내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는 선거라는 아주 중대한 과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당내 결속력이 가장 중요한 거죠. 민주당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옹호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희가 생각에는 정치공학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당내 분열이 있으면 우리들은 결속하면 되니까 그것이 선거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장동훈 대표가 얘기했듯이 50명의 외부 적보다 단 한 명의 내부 적이 더 위험하다는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이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어떠한 이제 갈등이나 분열을 조장한 것보다는 다 그것을 정리하고 새 살을 만들어 가지고 똘똘 뭉쳐 가지고 단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더 이상 시기를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 친한계 의원 중에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윤계 안에서도 이거 조금 부담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정훈 의원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긴 했는데요. 박정훈 의원이 어떤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오세훈 시장도 오늘 입장을 냈고 친윤으로 알려져 있던 의원들도 지금 입장들을 일제히 내고 있어요. 권영세 의원도. 그리고 조배숙 예. 그리고 성일종 의원은 뭐 중립적인 의원님이시지만 또 그렇게 다 반대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다 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친한계가 반발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면 선거 망한다 우리. 예. 지금 심각하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다는 거잖아요? 선거를 지니까 그런 거예요. 예. 예, 지금 이제 TK를 제외한 PK하고 강원도까지 선거가 위험하다고 지금 다 빨간색 우리 입장에선 빨간색이 들어온 건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당원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오늘 최고위에서 소명 기회를 줬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최고위 면면을 봤을 때는 제명 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지금은 아직까지도 큰 상황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쓸 수 있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분석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재심 신청을 한다고 해도 뭐 재심 절차를 밟아도
이 결론은 뒤집히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징계할 만했다라는 얘기를 국민의힘 이 윤리위에서 하게 된다면 사실 뭐 재심을 청구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고 그러다 보니 이 한 전 대표 측에서도 재심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입장을 냈죠. 그리고 이제 지금 다만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안 한다라는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단순히 어떤 뭐 정치적으로 뭐 대립하는 양상을 넘어서서 법적인 분쟁과 공방까지 갈 수 있다. 뭐 이 부분을 불사할 수 있다라는 한 전 대표의 의지가 저는 좀 있을 걸로 보고요. 왜냐하면 이 특성상, 이 캐릭터상 아무래도 이제 법률가의 길을 좀 걸어왔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다퉈볼 만하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있었던 후보 교체, 대선 후보 교체 사건도 사실은 법원에서는 이 정당의 당무에 대해서 어디까지 관여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심이 있고 사실상 정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절차 자체가 어느 정도 정당했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시비비를 좀 판단하지 않는 양상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공방으로 갔을 때 사실은 오히려 한 전 대표 측에 더 큰 손해를 입힐 수도 있다라는 이 부분 역시도 아마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법적인 그 절차를 밟겠다라는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을 모색한다라고 한다면 이 당의 처분에 대해서 부당성은 계속 강조하지만 수용은 하되 뭐 그 뒤에 신당 창당이든 아니면 당 내부에서 뭐 쫓겨난다라고 하더라도 뭐 밖에서 계속 돌면서 정치적인 세를 도모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정치적 기회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지는 철저히 한 전 대표의 역량에 달린 것 같습니다.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인용이 되면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이제 동화 쪽이 되겠지만 기각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확정이 됩니다. 재임이 확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하고 본인이 정계 복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는 법원이 보통 정당의 자율성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은 이제 가처분을 인정할 수 있지만 지금 절차적 하자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에게 소명할 기회를 더 주는 상황까지 왔고요. 또 가처분 신청하는 그 과정에서 본인이 또 소명해야 될 내용이 또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어쨌든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버린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 확정적으로 정치 인생을 종결시키게 되는 그런 불리한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정들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저희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김경시 의원이 오늘 경찰에 출석해서 두 번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그 김경시 의원이 낸 자수서의 신빙성이나 또 객관성 같은 것들을 물어볼 걸로 보이는데 지금 문제가 자수서에서 밝힌 내용이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 줄 때 직접 줬다. 근데 이게 또 강선우 의원이 밝혀온 입장과는 대치가 돼서요. 이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 같아요. 뭐 결국 지금 뭐 강선우 의원이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이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 뭐 김경시 의원이 처음에는 뭐 돈을 준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특히 공천을 대가로, 공천을 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제공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이번에는 줬다라는 거잖아요. 이 얘기가 나온 이상 굉장히 좀 치명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 돈을 뭐 원래는 이제 강선우 의원 측에서 낸 걸 보면 뭐 사무국장이 지역의 사무국장이 받았다라고 했지만 그 사무국장 역시도 모르는 일이다 받은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뒤에 뭐 반환 지시를 했다라고 했지만 그 반환 지시에 뭐 그 뒤에 일은 어떻게 됐는지 반환이 된 것인지 뭐 누구에게 뭐 사무국장에 반환 지시를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많이 남는 대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돈을 줬다라고 지목돼 왔던 당사자 본인이 직접 돈을 줬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라면 이것은 판도가 크게 바뀌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지금 이미 뭐 당에서 제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조사 이후에 또 강선우 의원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텐데 강선우 의원이 그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는 하면서 이제 핸드폰 비밀번호 같은 것들을 제공 안 하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수사에 좀 막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이제 비밀번호 제공 안 하면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안에 들여다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말만 이제 수사 협조하겠다라는 거 언론에 이제 얘기를 하고 실제로는 철저하게 법리적으로 법적 조언을 받아가면서 최대한 방어하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반성하고 있는지 이런 의문이 든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직접 돈을 줬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 예. 강성훈의 녹취 있지 않습니까? 예. 김병규가 대한 녹취 그때 이제 좀 시가 지나서 지금 기억 못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떠올려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왜 받았냐 이렇게 김병규 의원이 물어봤을 때 강성훈 의원이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는가 봐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 본인이 직접 받은 거 아니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은 사무국장에 받았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는가 봐요라고 말한 것은 내가 직접 받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주체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 여기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이 김경식 의원한테 드러난 거예요. 또 김경식 의원은요, 이게 허위로 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경식 의원은 지금 상당한 사법적 처리를 각오를 한 것 같아요. 자술서가 아닌 자수서를 냈잖아요. 네. 감수한 상황에서 이거를 허위로 말했을 경우에 본인이 더 법적 이익이 되거나 감형이 되거나 그럴 사유가 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식 의원은 아마 있는 그대로를 시연에 줬다는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강성은 시연의 녹취록도 보면은 상당히 둘이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이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첫 강제 수사에 돌입을 했는데요. 일단 고발된 혐의만 13건입니다. 지난해 11월에 동작서에서 탄원서 확보하고도 2달 정도 지금 수사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비판도 많은 상황이거든요. 역량도 역량이지만 이거 경찰 수사할 의지 있는 거냐 이런 비판 나온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 부분을 이제 결과로 증명을 해내야겠죠. 과정과 결과로서 뭐 조직의 명운을 걸고 전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일종의 사실은 알면서도 덮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경찰의 수사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고 경찰도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서 이 동작경찰서와 관련한 의혹 역시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동작경찰서까지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경찰이 그렇게 결과와 그리고 과정을 통해서 절차적으로 보여주는 행동 하나하나가 경찰의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경찰이 지금보다는 좀 더 속도도 내고 보다 철저하게 범위도 이제 하나하나 건너뛰지 말고 다 하나씩 다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의혹들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와 더불어서. 그리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 그 외에 다른 의원들의 목소리도 많은데 김병기 의원은 왜 탈당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본인이 녹취했던 그 이제 상황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동료 의원들과의 녹취라든가 이제 녹음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그때 과거에 후보자, 검증위원장 했지 않습니까? 그럼 경쟁 후보가 상당히 많은 제보와 투소를 했을 건데 경쟁 후보적으로 또 받은 그 이제 약점들 가지고 있는 그 파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버티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거 하나. 또 두 번째는 당시에 비명 행사를 했습니다. 비명 행사를 할 때 최고 책임자가 누구였겠습니까? 당시 이재명 당 대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당 대표랑 통화를 하면서 누구는 돼, 누구는 안 돼 하면서 블랙리스트를 불러줬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김병기 의원이 가지고 있는 황금폰 또는 이제 또 별도의 녹취 음성 이제 녹음기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것 때문에 좀 버티기를 하는 게 아니냐. 내가 만약에 여기서 사라진다 그러면 나를 죽이려고 그러면 나는 혼자 안 죽겠어. 나도 핵폭탄 있어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는 거 하나. 그럼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의심스러운 부분은 본인이 지금 한 달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한 달의 의미가 뭘까 생각해 보면요. 한 달 지나면 공천에 대해서 좀 개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병기 의원이 지금 공천 헌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 관련해가지고 공천 헌금을 미리 받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작년쯤에 미리 약속받은 공천금이 있는데 그거를 실행하지 않으면 본인이 또 당사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양심 선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해결하려는 그런 시간 벌기용으로 한 달을 달라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의심도 좀 듭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일단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비상징계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윤리심판원에서 일단 그 관련 시간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기본적으로 절차적인 정당성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확한 증거가 있는 의혹이다. 그리고 본인도 소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비상징계 때릴 만큼의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 부분은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 본인도 이 원한관계에 의한 폭로다.
라고 시작을 해서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법적인 요건들은 모두 받을 수 있고 그것을 풀어냈을 때에는 풀어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소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그 윤리심판원 쪽에서는 29일, 이달 29일쯤에는 재심 관련 회의 열어서 최종 결정을 하고 늦어도 2월 초쯤이면은 그 의총에서 징계 투표 진행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당대표가 직접 비상징계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늘어지고 재심 청구까지 하게 되면 사실 윤리위의 결정이나 처분 자체가 뒤집힌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시간이 지체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당에 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좀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윤리심판원의 결론이 전 뒤집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과정상으로 시간이 지체된 부분은 맞다. 그래서 앵커께서 짚어주신 대로 그런 타임라인대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징계는 거의 확정된 수순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도부에서는 좀 소극적인 대응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당 내나 당 바깥에서 좀 비판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아마 의식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친명 갈등이라는 주제가 늘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적극적으로 징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정청래 당대표가 이번에 친청 체제를 구축해서 이번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 다시 당대표에 도전하려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적극적으로 징계가 아니냐라는 또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